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8일 목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4분입니다. 평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왜 집에 있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일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늘 자동차 검사를 좀 받고요. 요즘에 뭐 누차 말씀드렸듯이 일이 참 안 됩니다. 일이 없고 안 돼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도 하기 싫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슬럼프인지 어쩐지 일이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근로의욕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 어저께 실어놨던 거 내려놓고 검사 받고 내일 갖다 줄 물건 실어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부하려고 앉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또 해야죠. 요즘에 그 운동장을 여기 종합운동장이 있어요. 근처에 한 1km 정도만 걸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20바퀴씩 도는 운동을 하는데 이번 주 제가 1월부터 했죠. 일요일 날은 러닝머신을 탔고 일요일 맞나? 아무튼 지금 제가 3일 됐습니다. 수요일, 화요일 날 못했고 일요일 날은 했구나. 지난주 토요일부터 했네요. 토요일, 일요일 날 했고 월요일 날 했고 화요일 날은 못했고 어제 또 20바퀴를 돌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녁 때 선선하니 가을 정취도 느낄 수 있고 20바퀴씩 도니까 한 2시간이 좀 넘던데 운동이 상당히 됩니다. 상당히 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살이 좀 빠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 살 빼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나갈 때 특히 핸드폰 같은 거 일체 안 들고 가거든요. 그냥 몸만 딸랑 가는데 그것도 좋고 별 생각 없이 자극 없이 운동량만 돌고 오니까 좀 뇌가 쉬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거의 뭐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끼고 사는데 그거 없이 2시간 남짓하는 시간을 약간 넘는 시간을 자유롭게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또 그리고 운동장 날씨가 선선해져서 운동장에 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좀비들처럼 그게 또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이제 물건 실어놓게 요 근처에 내리는 거거든요. 멀지 않은 데서 간단하게 일을 하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주말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나가서 이제 일을 이렇게 구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게 힘드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게 참 일하기가 싫으네요, 진짜. 자, 돈에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쩌게 하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받아들여야죠. 일하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 오늘 코스모스 9장 별들의 삶과 죽음 읽다가 지난 시간에 중단했는데
책 한 권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냅스와 자, 신경세포의 연결이 어떻게 자아를 결정하는가. 조지프 루드, 지음 강봉균, 옮김 동력사이언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대한민국 학술원 기초학문 육성 우수학술도서 선정 상도 받았네요. 이 조지프 루드라는 분을 책을 얼마 전에 또 좀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요즘 과학 학술도서가 너무 비싸요. 이분이 쓴 책을 한 권 사려고 봤는데 신간 새 책, 신간이니까 새 책이죠. 370페이지 정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빼면 거의 300페이지 남짓, 300페이지도 안 넘는다 그러는데 35,000원인가 그래요? 도저히 염두가 안 나서 이번에 다른 책들 중에 중고책 좀 싼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이게 그나마 좀 싸게, 거의 새 책입니다. 조금 싸게, 그래도 중고책 치고는 좀 비싸게 샀어요. 나왔더라고요. 16,000원 정도. 정가는 28,000원인데 16,000원 정도 줬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냅스와 자, 이게 지금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않기로 했으니까 천천히 나가긴 할 텐데, 진도가 워낙 느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생물학 쪽을 공부하고 나서 인간과 침팬치 뭐 이런 거, 인간에 관한 연구, 생물학적 연구 이런 걸 공부하고 나서 이 뇌 쪽으로 좀 넘어가고 싶거든요. 이 뇌가 쉽지가 않아서 무작정 뛰어들면 이해도 못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뇌 쪽, 그 생물학 쪽으로 해서 뇌 쪽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주 이게 대중적인 지금 읽고 있는 코스모스도 이해하기 힘든데, 이 물리학이나 천문학 이런 쪽은 쉽사리 그냥 막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유명한 책도 이거 읽고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거. 그래서 좀 조심조심 나가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시냅스와 자, 목차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목차 정도는 이제 소개하고 넘어가는 걸로. 자, 차례 1. 위대한 질문. 2. 자아를 찾아서. 3.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장치. 4. 뇌 만들기. 5. 시간 속의 모험. 6. 작은 변화. 7. 정신 3부작. 8. 다시 찾아온 감정적 뇌. 9. 잃어버린 세계. 10. 시냅스 질환. 11. 당신은 누구인가. 책 두께가 아주 무지무지하고요. 페이지 수가 52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재밌는 소제목이 있네요. 당신은 당신의 시냅스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끝내네요. 주도 굉장히 두꺼운데 뭐 대부분은 책 소개인 것 같고요. 논문이나. 그래서 아주 뭐 나중에 읽게 될 책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461쪽 코스모스 읽겠습니다. 1054년 7월 4일 중국의 천문학자들은 황소 자리에서 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 별에 손님별, 즉 객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자리에서 볼 수
없던 별이 갑자기 나타나 하늘에 있던 그 어느 별보다 밝아졌다고 기록했다. 한편 중국에서부터 지구를 반바퀴 돈 남서 아메리카 어느 곳에도 천문학 전통이 매우 강한 문명권이 있었다. 그들도 새로 태어난 이 눈부시게 밝은 별을 목격했다. 남서 아메리카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의 천문학자들도 개성운의 초신성 폭발을 목격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유럽에는 이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남서 아메리카면은 보는 밤하늘의 별자리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남서 아메리카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 그들도 새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수술 수거하여 탄소 14동위 원소로 연도를 추정해 본 결과 11세기 중반에 오늘날 호피 원주민의 선조인 아나사지족이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날 그곳은 뉴멕시코주이다. 북부 지방이군요. 남반부가 아니고 북반부군요. 아나사지족 중 누군가가 처마처럼 돌출한 바위 및 벽에 새로 생긴 별을 그려놓았다. 그 때문에 그림은 풍화작용으로 인한 침식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다. 별 옆에는 조승달이 그려져 있다. 당시 달과 객성의 상대 위치가 바로 이 바위에 그려진 그대로였을 것이다. 큼직한 손바닥도 하나 옆에 그려져 있다. 그것은 이 기록을 남긴 천문학자 겸 예술가의 서명일 것이다. 그래서 방금 묘사한 그 그림에 대해서 사진이 있고요. 설명이 있습니다. 뉴멕시코 대협곡지대에서 발견된 아나사지족의 암벽화. 이 암벽화가 그려진 시기가 11세기 중엽이므로 중국 천문학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1054년의 초신성 폭발을 아나사지족도 목격했던 것 같다. 초신성이 그날 초승달과 이룬 상대 위치를 이 암벽화에서 알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빌레이의 사진. 5,000광년 떨어져 있는 이 놀라운 별을 우리는 오늘날 개성운의 초신성이라고 부른다. 중국 천문학자가 객성의 출현을 문자 기록으로 남긴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아나사지족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완성한 지 10여 세기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어떤 천문학자가 자신의 망원경으로 하늘의 바로 이곳을 바라봤다. 그의 망원경에 나타난 것은 개와 천연덕스럽게 닮은 성운이었다. 그래서 1054년 초신성 폭발이 남겨놓은 이 흔적을 우리는 개성운이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부른다. 개성운의 초신성은 폭발 후 3개월 동안이나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낮에도 볼 수 있었고 밤이면 그 빛으로 책도 읽을 수 있었다. 은하 하나에서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초신성이 터진다. 은하의 나이를 대략 100억 년이라고 할 때 그동안 약 1억 개의 별들이 폭발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1억은 엄청나게 큰 수이다. 그렇지만 은하 하나에 별이 1000억 내지 1조 개가 있으니 1000억 개 내지 1만 개 중에 하나가 초신성으로 터진 셈이다. 우리의 은하수 은하에서는 1054년 폭발 이후 1572년에 티코 브라헤가 기록으로 남긴 초신성 폭발이 있었고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가 적어둔 초신성 폭발도 있었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케플러는 1606년에 출간한 신성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초신성은 하늘의 원자들이 제멋대로 뒤섞여서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던진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이 자기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부인의 것이라고 둘러댔다. 나의 의견이 아니라 부인의 생각이다. 어제 집필 작업의 경무에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저녁을 들라는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식탁으로 갔더니 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생야채 요리 한 접시가 내 자리 앞에 놓여 있었다. 백난 접시, 상치잎, 소금 조금, 몇 방울의 물, 식초 조금, 올리브 기름 약간, 그리고 삶은 달걀을 잘게 쪼갠 조각 등을 호공에 휙 날려서 영원으로 보낸 다음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기적적으로 생채 요리 한 접시로 만들어져서 내 식탁 위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더니 나의 아내는 그렇고 말고요 라고 대꾸하면서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만든 것만큼 맛있지는 않을걸요? 라고 한마디 덧붙였다. 아쉽게도 그 후에는 우리 은하수 은하에서 초신성 폭발을 한 건도 볼 수 없었다. 이제 제법 쓸만한 망원경들을 손에 넣은 천문학자들이 안달이 나서 손이 닳도록 하나만 하고 몇백 년째 빌고 있는데도 하늘은 시치만 뚝 떼고 있다. 그러나 외계 은하에서는 초신성 폭발이 늘 관측된다. 20세기 초반에 살던 천문학자가 읽고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을 하나 제시하라면 나는 영국에서 발간된 학술지 네이처에 1979년 12월 6일자에 실린 데이비드 헬퍼드와 녹스 롱의 논문에서 발췌한 다음의 문장을 예로 들겠다. 경 X선과 감마선의 강력한 폭발이 1979년 3월 5일 폭발감지 연결망의 역할을 하는 행성 간 우주선에서 검출됐다. 검출 시간에서부터 추적된 감마선 방출 위치는 대마젤란 성운의 초신성 잔해 N49와 일치한다. 가로 열고 지구 북방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 성운을 최초로 본 사람이 페르난디드 마젤란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대마젤란 성운은 우리 은하수 은하가 거느린 하나의 작은 위성 은하로서 18만 광년의 거리에 있다. 독자의 예상대로 소마젤란 성운도 물론 있다. 가로 닫고. 그러나 네이처의 같은 호에는 레닌그라드 소재 이오페 연구소 소속의 마제치와 그 동료들의 논문도 한편 실렸다. 금성 착륙을 목적으로 항해 중이던 우주탐사선 베네라 11호와 12호에 실려있던 감마선 폭발 검출기로 소련의 연구진도 동일한 현상을 관측했던 것이다. 그들은 지구에서 겨우 수백 광년 떨어져 있는 벌서가 갑자기 밝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치가 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헬펀드와 롱은 감마선 폭발이 초신성 잔해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다른 여러 가지의 후보 천체들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았다. 심지어 태양계 내부의 천체일 가능성까지 점쳤다. 긴 우주 항해 끝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외계인 우주선의 배기 현상을 본 것인지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했다. 그러나 다른 그 어떤 가능성보다 N49에서 방출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단순한 가정이 아니었을까? 초신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천체가 아니었던가? 태양이 적색 거성이 될 때 내 행성계가 맞을 운명은 소름 끼치게 냉혹한 것이지만 태양계 행성들은 적어도 초신성 폭발이 가져다줄 절멸의 순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태양이 초신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은 중심부가 태양보다 훨씬 더 고온고압의 상태에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핵연료를 단계적으로 태울 수 있다. 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기 때문에 구수명이 태양에 비해서 무척 짧다. 질량이 태양의 10배 정도인 별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소 헬륨 변환 과정을
불과 수백만 년 안에 마치고 재빨리 훨씬 더 격렬한 핵융합 단계로 이행한다. 그 까닭에 주위에 있던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여 고등지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외계 생물들이 자기네의 별이 초신성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초신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었다면 그들의 별이 초신성이 될 리는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이다. 초신성 폭발의 전제 조건은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의 중심 핵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청 높은 압력 아래서 별의 중심부에 있던 자유전자들은 철 원자 핵의 양성자와 짝짓기를 강요당한다. 같은 크기의 양전하와 음전하가 만나면 전하가 상쇄되므로 별 내부가 하나의 커다란 원자 핵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성된 한 덩어리의 거대한 원자 핵은 자신의 구성원이던 전자와 양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부피가 훨씬 작다. 작은 철의 중심 핵이 내파되면 이를 따라 중심을 향해 돌진하던 외곽부는 중심 핵에서 밖으로 튕겨서 격렬하게 외파하여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초신성 하나가 은하의 모든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을 낸다. 오리온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최근에 나타난 무거운 별들도 앞으로 수백만 년 안에 모두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다. 사냥꾼 오리온이 앞으로 벌일 불꽃놀이가 사뭇 기대된다. 아이고 또 졸립네요. 갑자기 참. 서서 보겠습니다.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이 초신성 이전 단계에서 갖고 있던 질량의 거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조금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그리고 새로 합성된 탄소, 규소, 철, 우라늄 같은 물질들이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폭발의 중심에는 뜨거운 중성자별이 하나 남는다. 중성자별은 핵력으로 결속된 원자량이 10의 56승인 하나의 거대한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 규모의 질량을 가진 중성자별은 크기가 대략 30km이다. 중성자별은 원래 큰 별의 잔해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한다. 질량이 큰 적색 거선이 수축해서 작은 중성자별이 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구체적 예로서 개성운의 경우를 보자. 개성운 한복판에는 맨하튼 섬과 비슷한 크기의 중성자별이 1초에 30번씩 자전하고 있다. 수축 과정에서 자전 속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도 증폭된다. 그러므로 하전 입자들은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성자별과 같이 회전하게 된다. 중성자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목성의 미약한 자기장도 하전 입자들이 붙잡혀 있다.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심 전체와 같이 회전하는 전자들은 전파에서 가시광선에 이르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잘 결속된 빔에 담아 방출한다. 빛의 빔이 중심의 중성자별과 함께 자전하므로 그 빔은 우리의 시선 방향에 들어오게 될 때만 한 차례씩 관측된다. 이것이 바로 펄스이다. 항해하는 배에서 등대의 불빛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러므로 펄스의 원천인 펄서는 우주의 등대인 셈이다. 이것이 바로 펄서의 정체이다. 우주의 메트로놈인 펄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 깜빡거린다. 오랫동안 펄스 신호를 관찰해 보면 주위에 하나나 둘 정도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펄서를 발견할 수 있다. PSR 0329 플러스 54라는 이름의 펄서가 그 예이다. 그 한 예이다. 하나의 별이 진화의 모든 과정을 거쳐 펄서까지 되는 동안 그 주위에 있던 행성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음이 이 펄서를 통해 입증된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초신성 폭발 후에 펄서에 잡힌 행성일 수도 있다. 이러한 행성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대단히 궁금하다.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차숟가락 하나분의 무게가 보통 산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다. 차숟가락 분량의 덩어리를 놓쳤다면 가로 열고 사실 놓칠 수밖에 별도리가 없겠지만 가로 닫고 마치 공기 중에 돌멩이가 떨어지듯 지구 속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뚫고 들어가 행성 정체를 관통하는 구멍을 내면서 지구의 반대쪽으로 빠져나올 것이다. 서울에서 떨어뜨렸다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빠져나온다는 이야기다. 중성자별에서 퍼온 조그마한 덩어리 하나가 한 도시의 지면을 뚫고 나올 때 사업 걱정을 하면서 거리로 나와 잠시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었다면 땅바닥에 솟아오른 돌멩이에 깜짝 놀라 어안이 벙벙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돌멩이는 다시 땅 밑으로 가라앉으니 그들은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도리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튼 사업 걱정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으니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중성자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서 자전하는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 여기저기에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지구의 중심을 관통하는 진동을 계속할 것이다. 지구 물질과의 마찰로 진동이 멈출 때까지 뚫린 구멍이 수십만 개는 좋게 될 것이다. 뚫린 구멍이 암석과 철광석으로 다시 메워지기까지 지구는 뻥뻥 구멍이 난 스위스 치즈를 닮아 있을 것이다. 중성자별의 물질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지구에 떨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성자별의 미세한 조각, 즉 중성자는 사방에 널려 있다. 지구를 구성하는 원자에는 중성자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차숟가락, 다람쥐, 한 모금의 공기, 애플, 파이 그 어느 것에도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과 동일한 중성자들이 들어있는 것이다. 중성자별의 경이로운 위력에 대해 설명을 들은 여러분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물에 그러한 위력의 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랄 것이다. 점점 이러면서 블랙홀 정도로 나갈 것 같은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아, 아이고.
아침 오후 3시부터 LG 트윈스 대 KT 위즈의 더블헤더가 하는 날입니다. 더블헤더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야구를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술 마시려고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대패 삼겹살 싸게 파는 게 있어요. 무삼겹 그거하고 보자 고등어 그리고 돈가스, 동그란 돈가스 조그만 거, 미니 돈가스 등을 또 뭐가 있었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저 사단홍 삼겹살 짜투리 조금 하고 구워서 오늘은 기가 막히게 안주를 만들어서 혼자 파티를 프로야구 LG 트윈스 더블헤더 기념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있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태양 규모의 별들은 적색 거성의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 질량이 태양의 2배에 이르면 중력 수축 중에 있는 별은 초신성 폭발을 거쳐 중심에 중성자 별을 남기는 것으로 일생을 끝맺는다. 이보다 훨씬 큰 별의 경우 이와 다른 성격의 운명이 그를 기다린다.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5배 이상이면 자체 중력이 잔존하는 질량 덩이를 블랙홀로 몰아간다. 우리가 중력의 마술 장치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장치에 손잡이를 돌림으로써 지구의 중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기계 손잡이의 눈금이 1g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다. 이때는 지상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우리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익숙해진 상황 그대로 말이다. 지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그리고 건축물까지 1g에 알맞게 진화하고 성장해 왔다. 중력의 세기가 이보다 훨씬 작다면 키가 장대같이 공충하더라도 자신의 무게 때문에 주저앉게 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는다. 중력이 무척 센 세상에서는 식물과 동물은 물론이고 그곳 사람들이 만든 건축물들까지 키가 무척 작으며 옆으로 많이 퍼진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한 것이라야 쉽게 넘어지거나 찌부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교적 강한 중력의 영향 아래에서 또 빛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한 대로 직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다음 쪽 그림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인물들 말이다. 중력 가속도가 감소할수록 물체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중력이 거의 0에 가까우면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우리의 이웃은 공기 중으로 두둥실 떠올라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된다. 마시던 차나 다른 종류의 액체를 엎질러 생긴 작은 물방울은 풍선같이 커다랗게 부풀어 맥동할 것이다. 표면 장력이 중력보다 더 세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로 된 커다란 방울들을 사방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 무슨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중력에 따른 그림인 것 같아요. 중력이 물질과 빛에 미치는 영향.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야기를 가지고 상황을 구성해 보았다. 그림 1.
이 그림에서는 3월 산토끼, 비치광이, 모자장수, 채석, 고양이가 앨리스와 함께 지구의 현재 중력 상황 1g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하는 중이다. 오른쪽에 있는 램프에서 출발한 한 줄기의 빛이 지구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하늘로 똑바로 올라간다. 2, 3 중력의 세기가 점점 약해져서 0g의 상황으로 접근하자 차를 즐기던 주인공들은 조금만 몸을 돌려도 자기도 모르게 몸이 휙 돌면서 붕 떠오른다. 한편 차는 작은 물방울들이 되어 공중을 떠돌아다닌다. 4. 중력의 세기를 1g으로 되돌리자 앨리스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땅으로 떨어지고 잠시 동안 차의 비가 쏟아져 내린다. 5, 6. 중력이 현재값의 수배로 증가하자 그들은 꼼짝할 수 없게 된다. 그렇지만 빛은 여전히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직진한다. 7. 중력이 10의 5승g으로 커지자 주위의 풍광이 모두 납작하게 찌부러진다. 중력이 더 세져서 10의 9승g으로 올라가자 빛이 눈에 띌 정도로 쉰다. 중력이 이보다 더 높아져 지의 수십억 배가 되자 램프에서 하늘로 치솟던 빗줄기는 지상으로 되돌아온다. 아, 어디 그뿐인가. 중력의 세기가 이 지경에 이르니 이상한 나라는 정말로 이상한 블랙홀이 된 것이다. 브라운이 그린 그림이다. 자, 이때 중력을 1g으로 환원시키면 이제는 차의 비가 사방에서 쏟아져 내린다. 1g에서 조금 더 높여서 3g 내지 4g으로 하면 모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된다. 앞발을 들어올리는 일조차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력을 무척 높일 계획이니 친구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뜻에서 중력의 영향권 밖으로 잠시 피신하라고 일러두라.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3g 내지 4g 정도의 중력장에서도 무중력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직진한다. 1000g에서도 직진한다. 그러나 나무들의 키는 많이 줄었을 것이다. 다만 10만 g에서는 암석들이 자신의 무게를 건디지 못해서 스스로 깨져버린다. 채셔 고양이와 같이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한 그 어떤 것들도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중력이 10억 g이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이렇게 10억 g이 아니고 10억 g죠. 중력을 나타내는 건 g죠. g이 아니고 g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큰 중력장에서는 직진하던 빛마저 그 진행 방향이 꺾이기 시작한다. 지극히 높은 중력장 속에서는 빛조차 영향을 받는 것이다. 중력의 세기를 이것보다 더 높이면 하늘을 향해 직진하던 빛이 지표로 끌려 내려온다. 우주적 채셔 고양이의 몸은 이제 사라지고 그는 싱긋 웃는 표정만 남는다. 표시가 있습니다. 자, 지구 표면에서 낙하하는 물체가 느끼는 가속도의 크기가 1g이다. 1g의 가속도를 받으면 속도가 매 초에 대략 초속 10m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낙하를 시작한 지 1초가 지났을 때 그 물체의 속도는 대략 초속 10m가 되며 2초가 지나면 초속 20m로 증가한다. 그러다가 지표에 충돌하든가 아니면 공기와의 마찰로 낙하 속도가 일정한 값에 머물 수도 있다. 중력과 속도가 무척 큰 세상에서는 물체의 낙하 속도가 가속도에 비례해서 빨리 증가할 것이 뻔하다. 구체적인 예로 10g의 상황에서 낙하 속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따져보자. 낙하를 시작한 지 1초 후에 그 물체는 초속 10 곱하기 10m, 즉 초속 100m의 속도를 얻는다. 그리고 1초를 더 경과하면 물체의 낙하 속도는 초속 200m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낙하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므로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큰 곳에서는 자칫 비틀거리기만 해도 자신을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중력에 따른 가속도는 항시 소문자 g로 표시하며 뉴턴의 중력 상수 g와 대문자 g와 구별된다. 뉴턴의 중력 또는 만류 인력의 상수 대문자 g는 중력 작용의 세기를 나타내는 상수로 우주 어디에서나 같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는 특정 지역에서 느끼게 되는 중력 작용에 따른 가속도이다. 중력 가속도 g와 중력 상수 g 사이에는 다음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 또 이게 F는 mg는 gmm 슬래시 r 제곱 g는 gm 슬래시 r제곱. 여기서 F는 중력에 따른 힘의 세기, M은 행성이나 별의 질량, 대문자 M은 행성이나 별의 질량, 소문자 M은 낙하하는 물체의 질량, R은 낙하 물체에서부터 그 행성이나 별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읽어놓는 겁니다. 예, 읽어놓으면 무의식이든 뭐 어디에 남겠죠. 그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이해력을 높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력이 아주 강력하면 빛조차 그 중력장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나 강한 중력장을 동반하는 천체를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부른다. 이것이야말로 주위 상황에 아랑곳않는 불가해한 우주적 채셔 고양이인 것이다. 밀도가 충분히 높고 중력이 한계값 이상으로 강해지면 블랙홀은 윙크 한번 하고 우주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빛이 블랙홀 안에 갇혀 있으므로 블랙홀의 내부는 휴양하게 밝을 것이다. 블랙홀의 바깥에서는 블랙홀을 볼 수 없어도 블랙홀이 미치는 중력의 영향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간여행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몸이 한없이 길게 실같이 늘어나는 매우 언짢은 경험을 하게 된다. 거기에 나오죠. 인터스텔라에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그 주인공이 결국에 블랙홀에 빠졌다가 무슨 뭐 이상한 도서관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자, 모르는 일이죠. 네, 블랙홀 내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뭐 그거는 상상력의 영역이겠죠. 자, 그 과정에서 했고요. 그렇지만 물질이 블랙홀 주위를 빙빙 돌면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자체는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일 것이다. 그 나그네가 자연의 특별한 배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실현 불가능의 조건이 성립된다면 말이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빛도 빨아들이는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량이 그냥 산산이 부서지겠죠. 네. 태양 내부에서 진행되는 핵융합 반응이 태양의 외곽을 지탱해 주므로 태양은 중력 수축의 재앙을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미룰 수 있다. 백색 외성의 경우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유발하는 특별한 압력 덕분에 안정이 유지된다. 중성자별에서는 중성자들이 만드는 압력이 중력의 일방적 횡포를 견제한다. 그러나 초신성 폭발이나 그 외의 격렬한 변혁 끝에 남은 잔해가 태양 질량의 5배 이상이 되면 그 어떤 힘으로도 중력 수축을 막을 수가 없다. 이러한 잔해는 한없이 수축하면서 고속 자전을 한다. 그리고 점점 붉은색을 띠다가 종국에는 관측자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태양의 20배의 질량을 가진 별이
로스앤젤레스시 정도의 크기로 수축하면 중력이 10의 10승지로 증가하면서 그 별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시공간의 틈으로 빠져 들어가 우리의 우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영국의 천문학자 존 미셸이 1783년에 최초로 블랙홀에 대한 생각을 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워낙 기상천외한 것이라 최근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관측 증거들이 최근에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천문학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했다. 지구의 대기나 X선 복사에 대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천체들이 X선을 방출하는지 조사하려면 X선 망원경을 대기 바깥으로 쏘아 올려야 한다. 최초에 올려진 X선 천문대는 멋진 국제협력의 성과물이었다. 케냐의 해안에서 좀 떨어진 인도양에 이탈리아가 설치한 인공위성 발사대가 있다. 미국이 이 발사대를 이용하여 자국의 로켓으로 X선 관측 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켰다. 스와힐리어로 자유를 뜻하는 우후루라는 이름의 이 위성은 최초의 X선 위성 천문대였다. 이 위성은 1971년에 백조자리에서 초당 1000번씩 깜빡거리는 밝은 X선원을 하나 발견했다. 이 X선원은 그 후에 백조자리 X-1이라고 명명됐다. 이 천체의 X선 밝기가 변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언제 빛을 발하고 언제 빛을 끄느냐 하는 정보가 백조자리 X-1을 가로질러 전달되는 속도는 결코 빛의 속도인 초속 30만 km를 넘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백조자리 X-1의 크기도 기껏 커봐야 300km를 넘을 수가 없음은 뻔한 사실이다. 크기로만 보면 겨우 소행성 규모의 천체가 성간 공간을 통과한 다음에도 관측이 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세기의 X선을 방출한다니. 도대체 이 천체의 정체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 사진이 하나 있고요. 별들 사진 가운데 가장 빛나는 어떤 별 같은 게 있는데 백조자리 X-1을 담은 X선 사진. 중앙에 있는 밝은 천체가 백조자리 X-1로 거의 확실하게 블랙홀이라고 추정된다. 지구 궤도에 올려진 위성 고에너지 천체 물리학 위성 천문대에서 찍은 사진이다. 백조자리 X-1의 위치는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을 때 고온의 청색 초거성이 보이는 자리였다. 직접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천문학자들은 이 청색 초거성에 근접 동반성이 있음을 스펙트럼 선의 주기적 이동에서부터 짐작할 수 있었다. 즉, 이 별은 혼자가 아니라 동반성과 함께 쌍성계를 이루는 별이었다. 쌍성계에서는 두 별이 서로 맞물려 돈다. 그러므로 궤도 운동의 관측자에 대한 상대 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이 변화가 도플러 효과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 선의 주기적 위치 변화로 나타난다. 천문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쌍성계 구성원들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는데 백조자리 X-1의 동반성은 태양의 약 10배 정도의 질량을 갖는 것으로 판명됐다. 초고성은 여러모로 보아 X선의 방출원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숨겨진 동반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질량은 태양의 10배인데 크기는 겨우 소행성 정도라니. 블랙홀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X선의 원천은 초고성에서 블랙홀로 빨려가면서 소용돌이 치는
회전 원반에서 기체와 티끌들이 서로 스치며 지나가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마찰열이 발생한다. 이 열이 회전 원반의 물질을 X선이 방출될 정도의 고온으로 가열한다. 정갈자리 V861과 GX339-4, SS433, 컴퍼스 자리 X-2 등도 블랙홀의 후보 천체들이다. 카시오페아 자리 A는 초신성의 잔해로 알려진 전파 방출원이다. 이 초신성에서 나온 빛이 17세기경에 지구에 도착했을 터인데 당시 유럽에 상당수의 천문학자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초신성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슈클로프스키는 숨어있는 블랙홀이 폭발하는 핵을 먹어치우고 초신성의 불길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유럽 천문학자들이 초신성 폭발을 눈치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제안했다. 현존 자료의 편린들만으로 블랙홀이라는 퍼즐을 완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우주공간에 쏘아올린 망원경이 이런 자료들의 편린들을 통해 전설적인 블랙홀의 행각을 추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카시오피아 A의 정체 규명에도 우주 망원경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블랙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이 있다. 공간의 공유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모눈이 그려진 신축성 좋은 얇은 고무막이 있다고 하자. 그 위에 질량이 작은 물체를 올려놓으면 고무막의 표면이 움푹 패여 보조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변형된 고무막 위에 구슬을 살그머니 놓으면 그 구슬은 특정 궤도를 그리면서 보조개로 굴러들어간다.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특정 궤도에 따라 돌고 있듯이 말이다. 이런 식의 설명은 아인슈타인에서 비롯됐다. 공간을 신축성 있는 천으로 비유했을 때 질량의 영향으로 변형된 공간이 중력으로 기능한다. 고무막의 예를 들면 고무막이라는 2차원 공간의 특정 지역이 질량 때문에 국부적으로 3차원으로 구부러진 것이다. 이제 2차원의 고무막 공간을 3차원의 우주 공간으로 확대해 놓고 생각해보자. 3차원 공간 역시 질량 때문에 국부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4차원으로 변형된다. 특정 부위에 있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그 주위 공간도 더 심하게 변형될 것이다. 보조개가 더 깊이 파인다는 말이다. 아인슈타인의 비유를 더 밀고 나가면 블랙홀은 공간의 배인 바닥 없는 보조개라고 주장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보조개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밖에서 봤을 때 당신이 다 빠져들어가는데 무한대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한 중력장에서는 기계적 생물학적 시계가 완전히 멈춘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빠져들어가고 있는 당신의 세계에서는 모든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중력에 따른 막강한 조성력과 강력한 복사를 당신이 신의 특별한 배려로 어떻게든 견뎌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검은 구멍이 자전하는 블랙홀이라면, 가로 열고 자전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가로 닫고, 당신은 시공간의 또 다른 점으로 출현할 것이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모초와 모시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이다. 벌레가 사과에 침입하여 과육을 갈아먹고 나방이 돼서 빠져나가면 사과에 벌레의 입구와 출구를 연결하는 터널이 뚫린다. 벌레 구멍, 즉 웜홀은 사과에 뚫려있는 입구와 출구에 해당한다. 존재를 증명할 수 없지만 학자들은 벌레 구멍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다룬다. 성간 공간이나 은하강 공간에 중력이 파놓은 벌레 구멍들이 있다면 그 구멍들을 연결하는 우주 지하철을 타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우주의 구석구석을 보통 방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쾌속으로 여행할 수는 없을까? 블랙홀이 우주의 아득한 과거 또는 먼 미래로 우리를 데려가는 타임머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농담 비슷하게라도 이러한 생각들이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주가 얼마나 초현실적인지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제가 그제 샀던 책 중에 화이트홀이라는 책을 샀어요. 제가 관심 있게 지금 몇 권의 책을 사놓은 노벨리라는 과학자가 쓴 책인데, 거의 화이트홀이라는 책을 물리학에 근거해서, 그렇지만 거의 소설 형식으로, 소설같이 같은 내용으로 썼다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책은 새 책으로 샀는데 오늘 올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 그 이면에는 화이트홀이 있다. 이게 웜홀 역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긴데, 글쎄요. 우리는 가장 근본적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자녀들이다. 태양만 보더라도 그렇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그 위에 내려 쪼이는 햇볕의 따사로움을 느껴보라. 요즘 나는 햇볕 때문에 그냥 고생을 해가지고 막 엄청 탔거든요. 팔도 많이 타고, 팔이 특히 많이 탔는데 햇볕 하지만 그래도 햇볕이 없으면 죽으니까. 이글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당신의 눈이 겪어야 할 위험의 심각성을 한번 상상해보라. 1억 5천만 킬로미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듯하지만 우리는 태양의 위력을 매 순간 생생하게 체험하며 살아간다. 끊임없이 요동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의 표면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라. 핵융합 반응이 진행되는 핵 반응로에 한복판에 자신을 데려가 보라. 아니, 상상만 해보라. 태양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먹여주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태양은 땅을 비옥하게 하여 다산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태양은 인간 경험의 한계가 범접할 수 없는 권능 자체의 화신이다. 새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환희의 열정으로 노래하여 만든다. 단세포 생물조차 빛을 향해 헤엄쳐 나간다. 우리 조상들이 태양을 숭배한 것은 그들이 바보였기 때문이 아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그림 문자가 오늘날 별표로 사용되는 별표이다. 한편 아스텍인들은 테오틀이라는 단어로 신을 지칭했다. 그리고 태양의 기호를 테오틀의 그림 문자로 삼았다. 그들은 창공을 테오아틀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신의 바다 또는 우주의 대양이라는 뜻이다. 자, 숭배의 대상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태양과 별들을 우러름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다. 천문학 연구는 바로 이러한 경외감에서 시작된다. 그렇지만 별들의 세상에서 태양의 위치는 보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 그 별들도 은하의 바다에서는 작은 점에 불과하다. 은하는 미답의 대륙이다. 그 대륙에서는 규모의 별의 차원이지만 규모는 별의 차원이지만 정체의 오묘함이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과 실체들이 우리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다. 예비적인 접촉과 만남이 일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들과 우리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상은 조건을 거부한다지만 우리의 상상은 항상 숨은 조건의 노예일 뿐이었다. 인간의 상상력이 그 숨겨진 조건들마저 모두 떨쳐버릴 수 있다 하더라도 은하에는 상상의 품 안에 담기 어려운 그 무엇들이 우리의 직접 탐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류는 은하 구성물의 정체를 밝히려는 대장정에서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여태껏 이루어진 지적 탐사에서 알아낸 사실은 은하라는 미지의 대륙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 밖의 구성원들이 아직 그득하다는 점이다. 행성들은 은하수 은하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거의 확실하게 존재한다.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의 구름 안에 있는 별들 주위와 은하수 은하를 둘러싸는 구상 성단의 별들 주위에도 행성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세계로 달려가서 그 행성들의 지평선 위로 은하수 은하가 떠오르는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발을 넓게 벌리고 휘돌아 감아 도는 나선팔 구조의 위용, 4천억 인구를 자랑하는 성단에서 벌어지는 별들의 퍼레이드, 중력 수축의 고통과 충격에 소리 없이 신음하는 암흑 성간운들, 그 안에서 새로이 태어나는 행성계, 초고성들의 휘황한 광채, 중년에 이른 주계열성들의 늠름한 모습, 적색 거성들의 빠른 팽창, 백색 외성의 단아함, 행성상 성운의 미려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신성, 초신성, 중성자, 블랙홀 등은 어찌하고 우리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 우리의 내면과 겉모습,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형성 기제 모두가 생명과 코스모스의 깊은 연구에 좌우된다는 점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블랙홀에 대해서 이건 이제 1980년대의 얘기니까 지금은 이제 블랙홀 연구가 제가 최근이라도 이게 거의 10년 다 돼가네요. 10년 다 돼가는 게 맞지. 요즘에는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 전체 망원경으로 얼마든지 블랙홀을 요즘에는 보잖아요. 위성 망원경도 있고 전파 망원경 이런 걸로. 그래서 블랙홀을 원래는 안 보이지만 막 이렇게 형상화 시켜놓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사건의 지평성이라고 블랙홀 주변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 주위에는 이제 별들이 막 있고 그렇게 모양이 포착되기도 하는데, 그 블랙홀이 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들은 얘기로 포착을 했는데, 블랙홀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가끔씩 일어나나 봐요. 그래서 그게 아마 예상이 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2010년대에 벌어진 사건인데, 그 관측을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요 세 군데에 4km인가? 4km 맞나? 그게 이제 긴 직선의 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걸 딱 설치해서 전자를 하나 딱 쏩니다. 그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이 이게 굉장히 평행하겠죠. 그 중력이 일정하다면. 그게 이제 미국, 유럽, 오세아니아 이렇게 세 군데 그런 실험실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별 이상이 없어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어떤 현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근데 그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지는 현상을 이제 천체 망원경이나 뭐 이런 걸로 관측하는 시기에 그 자들의 변화가 동시에 세 군데 동시에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중력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 정말 어마어마한 곳에서 떨어진 곳에 블랙홀이 두 개가 합쳐지는 현상이 이 지구 여기까지 미쳤던 게 확인이 된 거죠. 그 중력파라는 것이. 중력파
검출이라 그래서 큰 사건이 한번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책은 근데 80년대 책이니까 아직 그런 정도의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책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거의 요즘에는 인문서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빼고 부록도 빼고 감사의 말도 웬만하면 빼고요. 뒤에 옹긴이의 후기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고, 특별판을 펴내며, 이것도 옹긴이가 썼는데 이 정도는 읽어야 될 것 같고, 빼면 200페이지 정도 남았네요. 200페이지. 그래서 조금 더. 아직 야구하려면 한 40분 정도가 남았고요. 다른 책을 읽기엔 좀 그렇고, 조금 쉬었다가 이 책을 좀 마저 읽고 저는 이제 고기 구워서 야구를 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아, 정견이 배고프나? 정견아 배고파? 아이고 이쁜 정견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넌 아빠가 없어서 좀더 기운이 없는 것 같아. 아빠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 아빠 나가면 그냥 일할까? 정견아, 그럴까? 그래야 되겠니? 그래야 되겠어?
조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만 더 읽고 마치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10장 영원의 벼랑 끝. 이게 이제 힌두교, 왼쪽에 힌두교 신상 같은 게 그림으로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의 춤의 신으로 현현한 힌두교의 시바 신이 창조의 춤을 추고 있다. 10세기에 제작된 이 청동 조각상은 시바 신의 불꽃 광륜으로 우주의 순환을 표현하고 있다. 연꽃은 힌두교에서 깨달음의 상징이다. 그 연꽃에서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시바신은 인간의 무지를 상징하는 아파스마라 푸르사를 밟고 춤을 춘다. 뒤로 뻗은 오른손으로 창조의 상징인 작은 붕 모양의 가마루를 쥐고 있다. 또 뒤쪽 왼손은 파괴의 상징인 불 아그니를 잡고 있다. 앞쪽 왼손은 코끼리의 코처럼 생긴 가자하스타를, 앞쪽 오른손은 마브 하야문드라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마브 하야문드라를 글자 그대로 옮기면 두려워 마십시오 라는 뜻이다. 현재 미국에 있는 이 조각상은 곧 인도에 반환될 예정이다. 반환돼야죠. 제국주의 시대에 날강도 같이 그냥 뺏어갔던 문화재들은 모두 반환해야죠. 염치가 있어야죠. 염치가, 양심이 있어야죠. 자, 10장 영원의 벼랑 끝.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 혼돈에서 태어난 그 무엇이 있었다. 침묵과 공허 안에서 그것만으로 충만하여 변하지 않았고 두루 돌기는 하지만 닳아 없어지는 법이 없었다. 그것에서 모든 것이 말미암았으니 그것은 세상의 어머니. 그 이름 내 알 수 없으나 도라 부르겠노라. 대도라.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좋으리라. 도는 거대함으로 나를 벗어난다 할 수 있고 나를 벗어난다니 그것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자리한다. 또한 멀리 있으니 그것은 결국 내게 되돌아오리라. 노자 도덕경 기원전 600년경. 600년경 맞나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맑은 하늘 높은 곳에 뚜렷하게 눈에 띄는 은하수라는 거대한 길이 있다. 은하수는 자신의 광채로 밝게 빛나며 이 길에는 신들께서 주석하신다. 이곳은 위대한 우레의 왕궁이며 막강한 천상의 실세들이 거주하는 곳. 나는 감히 이곳이야말로 위대한 하늘의 바른 길이라 부르리라. 오비디우스 변신 이야기 1세기. 그 다음 창조주가 세상을 빚었다고 주장하는 아둔한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창조됐다 함은 그릇된 가르침이며 버려 마땅한 가르침이다.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신은 창조 이전에 어디 있었단 말인가? 어떻게 신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만일 신이 유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유란 것이 또 무엇에서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긴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끝없이 이어지는 논리의 순환고리에 사로잡히고 말 뿐이다. 세상은 창조되지 아니했으며 시간 자체가 그러하듯이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음을 명심할지어다.
이는 또한 진리에 기초한 것이니. 마하프라나 위대한 신화 인도 자이나교 9세기. 네, 자이나교도 재미있네요. 예. 자이나교의 교리는 제가 이런 깊은 교리까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자이나교도 꽤나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다음 자 482쪽 지금부터 100억 년 또는 200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불리는 대폭발의 순간이 있었고 우주는 그 대폭발에서 비롯됐다. 지금 현대과학으로는 138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 폭발이 있었는지는 신비 중의 신비이다. 그러나 폭발이 있었음은 거의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대폭발의 순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밀도로 모여 있었을 것이다. 그 상태는 부피를 전혀 갖지 않는 수학적 의미의 점이었다. 바로 그 점이 우주의 R이었다. 지구상 여러 문화권들의 창조 신화에서 우리는 우주의 R이라는 개념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된다. 대폭발의 순간에 이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현존 우주의 어느 한 구석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우주 전체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공간마저도 한 점에 우그러져 있었다는 말이다. 그것은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이 꽉 차 있는 그러한 점이었다. 대폭발의 순간 이후 오늘까지 우주는 한시도 쉬지 않고 팽창을 계속해왔다. 우주를 부풀어 오르는 풍선에 비유하고 풍선 바깥에서 그 풍선을 바라본 것으로 팽창을 설명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설명은 오해를 낳기 쉽다. 왜냐하면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 우주에 대한 정의를 좀 과학자들조차도 헷갈려 하는 것 같은데 우주는 그 정의 자체로서 끝이 없습니다. 네, 바깥을 볼 수가 없죠. 바깥이 없죠. 정의 자체로서. 그래서 뭐 다중우주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행우주니 이런 얘기 하는데 우주가 뭐 둘이고 뭐 다 몇 개고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건 우주의 개념에 맞지 않죠. 어떻게 다중우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주 자체로 개념 자체가 바깥이 없는데 우주 1, 2 하는 이런 순번을 매긴다는 그 자체로 모순이잖아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했고요. 왜냐하면 우주의 바깥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좌표 격자가 그려져 있는 공간 구조물을 상정하고 그 구조물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고 상상하자.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물질과 에너지도 공간과 함께 팽창하면서 급히 식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제나 이제나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주 화구 파이어볼은
자신의 온도에 걸맞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한다. 뜨겁던 화구가 식어감에 따라 복사의 파장 대역이 감마선에서 X선으로 자외선을 거쳐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무지개 색깔의 가시광선 대역으로 올라온 다음 종국에는 적외선과 전파 대역으로까지 이동한다. 즉 화구는 높은 온도에서는 짧은 빛의 파장을 내지만 온도가 낮아질수록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이 점점 길어진다. 이제는 극도로 뜨겁던 우주의 원시 화구도 식을 대로 식어서 매우 긴 파장의 빛을 낸다. 우리는 이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른다.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볼 수 있다. 초기 우주에서는 우주 배경 복사가 매우 강력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질과 에너지와 함께 공간이 계속 팽창하면서 원시 화구의 온도가 내려가 우주 배경 복사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의 빛을 방출하던 시기가 있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온 우주가 눈부시게 빛났을 것이다. 그 후 화구의 온도가 더욱 낮아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 대역은 적외선과 전파 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우주는 깜깜한 암흑으로 보이게 된 것이다.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를 검출하려면 전파 망원경에 의존해야 한다. 초기의 우주는 강력한 복사와 고밀도의 물질로 가득 차 있었다. 소립자로 충만하던 고밀도의 원시 화구가 점차적으로 냉각되자 거기에서 수소와 헬륨 원자들이 먼저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주가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시기가 한때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관찰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가 완전히 균일하다면 어디를 둘러보나 다 똑같아서 결국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밀도가 주위보다 약간 높은 지역이 군데군데 생기면서 가느다란 실과 덩굴선 모양의 가스 주머니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자라 가스구름으로 태어났다. 이 가스구름이 거대한 회전 원반체로 변신하여 반짝이는 점들을 수천억 개씩 품으면서 자신의 발길을 더해갔다. 우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거대한 구조물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들을 은하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우리 자신도 이러한 구조물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폭발이 있은 지 약 10억 년이 지나자 우주 물질 분포에 비균질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덩어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아마 대폭발 자체가 완벽하게 균일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이런 덩어리들은 여타 지역보다 밀도가 약한 높았으므로 주위에 있던 밀도가 시박한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당길 수 있었다. 이리하여 수소와 헬륨의 가스구름이 점점 자라났다. 이것들은 나중에 은하단으로 변신하기로 운명지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비균질 구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물질을 중력으로 끌어들여 점점 크게 성장해 나갔다. 그래서 여기 은하 사진을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소용돌이 은하 M51은 샤를 메시에가 만든 목록에 51번째로 기록된 천체인데 NGC 5194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이 소용돌이 은하가 또 다른 천체 목록인 새 일반 목록에 5194번째로 실려있다. 로스가의 3대 백작인 윌리엄 파슨스가 이 성운에서 처음으로 나선팔 구조를 발견했다. 나선팔 구조가 최초로 관측된 은하도 바로 이 소용돌이 은하이다. 우리로부터 약 130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소용돌이 은하 M51은 바로 옆에 있는 소형의 불규칙 은하 MGC 5195로부터 중력 섭동을 받아서 약간의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다. 네, 이 두 번째 사진, 안드로메다 대은하 M31, 지구에서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먼 천체가 바로 안드로메다 대은하이다. 적어도 7개의 나선팔을 갖고 있으며 그 구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수 은하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 은하단의 구성원으로 약 230만 광년의 거리에 있다. 두 개의 외소 타원 은하 NGC 205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나선 은하 M32가 각자의 궤도에 따라 안드로메다 주위를 돈다. 세 번째 사진, 소형 타원 은하 NGC 147은 안드로메다 대은하의 동반 은하로서 질량이 태양의 10억 배 정도이다. 이 작은 은하 안에 약 10억 개 정도의 별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 중에 어느 하나가 행성을 거느린다면, 그리고 그중 한 행성에서 모 은하 안드로메다 대은하를 바라본다면 그 광경은 정말로 황홀할 것이다. 자, 그랬고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원시 은하들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그것은 각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회전하는 물체는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원심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회전하는 기체 구름은 중심이 원심력에 상쇄되는 적도 근방보다 회전축 근방에서 빨리 수축한다. 따라서 회전하는 가스 구름은 중력 수축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납작한 모습의 회전 원반체로 변하다가 결국 나선 은하가 된다. 그러니까 거대한 바람개비 구조의 물질 분포가 텅 빈 공간에 자리 잡게 되는 셈이다. 가스 구름들 중에서 애초부터 아주 느리게 회전했다든가 질량이 충분히 크지 않은 것들은 중력 수축하여 타원 은하가 되었다. 우주 공간을 눈여겨보면 하나의 거푸집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양이 아주 비슷한 은하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우주 어디에서든지 그대로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주 법칙과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은 지상에서는 물체의 낙하 운동과 피겨스케이트 선수의 회전 묘기도 지배한다. 지구라는 미세한 세상에서 성립하던 이 두 법칙이 거대한 천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성립하여 은하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직 덜 성숙한 은하 내부에서도 중력 수축이 국부적으로 진행된다. 질량은 은하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밀도가 충분히 높은 성간운들은 중력 수축을 한다. 수축으로 성간운의 부피가 감소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상승하고 내부의 온도가 약 1000만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드디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초기 질량이 무척 큰 별에서는 핵융합 반응을 통한 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질량이 큰 별은 표면에서 막대한 양의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것을 공급하려면 중심부의 수소를 빨리 태워야 하기 때문이다. 질량이 큰 별은 작은 별보다 핵연료를 훨씬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자신의 일생을 초신성 폭발로 마감한다. 핵융합 반응으로 일생 동안 합성한 헬륨, 탄소, 산소 그 외의 무거운 원소를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 성간 공간으로 흩어버린다. 이 무거운 원소들이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원료 물질로 다시 쓰임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이다. 중량급 항성이 이렇게 초신성으로 폭발할 때마다 충격파가 발생하는데, 이 충격파가 주위에 있던 가스층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그 가스 물질을 가속시킨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결국 은하가 물질을 압축하고 은하들까지 가속시킨다. 충격파의 압축작용 덕분에 중력은 자신의 위력을 발휘할 호기를 맞게 된다. 은하 또는 은하단 규모의 가스 덩어리뿐 아니라 이것보다 질량이 훨씬 작은 가스 구름에서도 충격파로 인해 중력 수축이 촉발된다. 그러므로 다양한 크기의 구조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때 초신성 폭발이 결정적 기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 진화의 대서사시이다. 대폭발에서 은하단, 은하, 항성, 행성으로 이어지고 결국 행성에서 생명이 출현하게 되고, 생명은 곧 지능을 가진 생물로 진화하게 된다. 물질에서 출현한 생물이 의식을 지니게 되면서 자신의 기원을 대폭발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식할 수 있다니, 이것이 우주의 대서사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맞습니다. 대서사시가 맞지요. 네, 오늘은 일단 이제 여기까지 147쪽까지 대서사시 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래도 조금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의 졸면서 읽었는데, 그 지난 시간보다는 훨씬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3시가 다 와가니까 저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야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도 구워 먹고요, 술도 한잔 할 겁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소맥을 할까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